안녕하세요. 예, 김천 수도암에서 이제 지내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있고 정진도 하고 있는 이제 원재라고 합니다. 감독님 마이크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죠. 예, 제가 이 송광사 볼 때 불교대학 졸업식에 이제 오게 된 데에는 교무국장 스님하고 인연이 큽니다. 사실은 제가 교무국장 스님하고 제 방에서 좀 같이 정진을 하면서 모셨던 선배 스님이세요. 선배 스님이시고 이제 제가 부산 범어사에서도 정진하고 다른 제 방에서도 정진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국장 스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선원에서 오래 정진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선원에서 조금 뭐 제가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승보종찰 송광사에까지 오게 된 게 저로서는 되게 큰 영광이거든요. 영광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광사에서는 2014년도 동안거 정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계 일주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25개월 세계 일주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첫 안거지가 이제 송광사였어요. 송광사 수선사에서 그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오니까 8년 전인데 그렇게 정진하면서 그때 여러 대중스님들하고 함께 좀 아궁이에 불도 심하게 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가지고 이 송광사에 이렇게 제가 법문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게 된 게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여러분들 뵈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졸업 장을 그렇게 드릴 만한 뭐가 없는데 이렇게 부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졸업 증서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지금 무슨 내용을 강의할지 모르시죠? 지금 그나마 지금 그 PDF를 뽑은 거를 보셨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시타르타와 여시아문이라고 써놨어요. 오늘 강연의 큰 주제는 시타르타와 여시아문입니다. 근데 이 시타르타는 우리가 부처님으로 모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원래 이제 이름은 원래 2600년 전 캄필라국에서 계셨을 때 원래 이름은 있어요. 저도 속명이 있는 것처럼 원제로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속명은 있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헤르만 헤세라고 썼죠. 헤르만 헤세의 독일의 문호죠. 대문호고 독일 문학가이면서 또한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쓰신 소설 중에 하나가 시타르타예요. 여기서 한번 시타르타 읽어보신 분, 젊을 때나 지금이나. 깜짝 놀라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웃긴 게 제가 저를 아마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 계신가요? 채널 보셨던 분? 혹시 한번 잠깐 손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그러긴 한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생 때 사실 뭐를 했었냐면 제가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써가지고 동인이라고 하면 아실라나 이제 문학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등단하기 전에 동인이라는 단체를 보통 거치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25살 땐가 동인에 들어가가지고 소설을 좀 전문적으로 썼습니다. 그냥 습작이긴 하지만은 이제 동인에 들어가서 쓴다는 거는 좀 전문가 좀 등단 전에 참 치열하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출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혀 없었던 건 말은 안 되고 원래는 좀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제가 22살 때부터 소설을 썼어요. 써가지고 막 생각도 많고 뭐 상상하는 바도 많고 또 문학을 좋아했어요. 문학을 좋아해서 근데 제가 전공은 문학을 안 했습니다. 종교학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는데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문학 좋아하는 거는 경제학과도 상관없고 컴퓨터공학도 상관없어요. 종교학과도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쓰고 싶다는데 그래서 문학 활동은 굉장히 제가 열심히 했어요. 책도 보통은 제가 학창 시절에 책을 본 권수를 대략 따져보니까 한 2,000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년 동안 2,000권이면 1년에 500권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적은 권수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 책을 안 보기 시작한 건 절에 들어와서 우리 성철 스님, 노스님이시죠.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핑계 삼아서 이제 열심히 안 봤습니다. 안 봐가지고. 근데 사실 말씀은 이제 쓸데없는 공상거리를 만드는 책을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셨고 경전과 어록은 열심히 봐야죠. 저희가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고 선지식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학생 시절에 그렇게 문학 활동을 열심히 했고 창작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 제가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안 봤더라고요. 되게 고전이고 명저예요, 명저.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안 봤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 본 책이었어요. 올해 처음 본 책.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한 3-4분 빼고 안 보셨거든요. 일단 거수 상황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아마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읽어보셨으면은 이번 경우에 저한테 한번 구설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한번 인연 따라서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런 학생 때 소설을 썼던 습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세계일주 책을 이렇게 쓸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약간 이미지, 소설 전개 이런 측면에서 예전에 쓰던 습관들이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습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 이 소설이 언제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22년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100년 기념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시타르타 하자 하는데 1922년 아마 스위스에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0년 된 소설인 거예요. 근데 100년 된 소설이 고전 문학이죠. 당연히 명저이기도 하고 지금도 읽히고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 어떤 문학을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헤르만 헤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였던 초기작이 뭐냐면은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있어요. 수레바퀴 아래서 그다음 데미안 그다음에 시타르타 순으로 갑니다. 물론 수십 편의 소설을 쓰셨어요. 저는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3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헤르만 헤세 요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 제가 올려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877년 2월에 개신교 선교사 부친한테서 태어났어요. 요하네스 헤세. 강남으로 태어났죠. 출생지는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인 집안은 특징이 있어요. 되게 엄격한 가정 환경이 좀 그래요. 제 주변 친구도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이시다. 그러면은 되게 좀 엄격한 룰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년도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 더 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 신자로 어떻게 자랄 수밖에 없었고 선교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들이 좀 막중했겠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도 되게
예, 알게 모르게 강요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데 그래서 15살에 어떻게 됐냐면 마울브로린이라는 이제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근데 이게 수도원 학교에서 더 엄격한 생활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7달 뒤에 수도원 학교 들어갔다가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좀 멋있는 선언을 해요. 제가 볼 땐 좀 멋있어요. 뭔 선언을 하냐면은 나는 시인 외에는 그 누구도 되지 않겠다. 난 시인만 될 것이다. 시만 쓸 것이다. 15살에. 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헤르만 헤세에서 통한 거예요. 대부분 안 돼요. 헤르만 헤세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결과가 중요해요. 여기 중에도 제가 뭐 보살님들, 거살님들의 역사를 알진 못하겠지만 시인 되겠다고 그런 어떤 10대 때 야망을 키우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헤르만 헤세는 멋지게 성공했죠. 결국은 소설가가 됐지만 시집도 쓰셨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16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살 기도를 하셨어요. 자살을 시도했죠.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10대 때 어떤 영적인 어떤 정서적인 혼란 그런 거를 많이 거치게 된데 저도 사실은 좀 심했어요.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정서적인 혼란.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해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좀 시달렸어요. 약간 많이 시달려가지고 여러모로 지금은 되게 좀 편안해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초반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의 저를 생각하자면은 저는 좀 약을 좀 먹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운이 좋아서 뭐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정진하고 정진도 하고 뭐 나름 뭐 지금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방향으로. 그래서 16세 때 슈테텐 신경과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다가 2달, 3달 정도 입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3살, 우리 나이에요. 우리 나이로 23살에 고슴도치라는 이제 단편 수술을 쓰기 시작했어요. 23살에. 해가지고 28세 때 결혼을 하고 30살이 되어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 책도 안 읽어봤어요. 제가 좀 뭐가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책은 많이 봤는데 이 고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 기본이 있는데 제가 좀 기본이 모자란 것 같아요. 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35세 때 이제 1911년도에 인도 여행을 하셨어요. 여행을 하시고 38세 때 그때 세계 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은 조금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세계 침략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전범 국가로 이렇게 찍혔는데 결국엔 독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전투병으로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투를 잘 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제 편견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군인이 안 되더라도 포로들을 관리하는 그런 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전쟁의 실상들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치의 정부에 좀 반대하는 글도 쓰고 주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치 정부가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마 그런 정부 반정부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스위스로 이주를 하셨어요. 망명인지 이주인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몬타뇰라로 이주를 하셨죠. 나중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세요. 독일에서 독일을 등지고 자기 조국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나중에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스위스에서 또 발간을 하게 되고 그때가 19년이에요. 1919년. 그러다 22년 헤르만 헤세가 46세, 우리 나이로 46세 되던 해 시타르타를 출간하게 되셨어요. 굉장한 역작입니다. 엄청나게 고귀한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반나치 그런 활동을 하시고 정부 해가지고 평화에 대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0세 되시던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세요. 문학상 수상하시고 그렇게 스위스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어떤 대문호, 독일 대문호의 어떤 연역이었어요. 연역이었고 데미안이라는 소설 좀 읽어보셨죠? 데미안에 제가 이 구절 다음 페이지 나오면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제가 사실 마지막 구절은 뺐어요.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한 문장 더 있는데 그 신은 아브락삭스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별외로 치고 좀 개념적인 게 너무 들어가니까 그건 일부러 뺐고요. 이 구절 어려서부터 보지 않으셨어요? 전 데미안은 안 봤어도 이 구절은 봤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새가 알에서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알이란 건 그 어린 새 입장에서는 아직 부화기 입장에서 이게 나의 세계예요. 나를 지켜주는 알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나를 지켜주는 그것을 파괴할 적이야, 비로소. 그거를 떨쳐내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은 그냥 알이 아니라 나를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정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려고도 그 세계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계, 이걸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알껍데기는 뭘까요? 알껍데기? 이걸 부숴야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번뇌. 예, 아상. 그쵸? 아상이에요, 아상.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관념, 집착. 그걸 번뇌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거를 탁 벗어 던져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불교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아상이 깨트려져야지 우리 사상 중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아상이 가장 근본이 되는 상이잖아요. 그걸 깨트리면은 결국에는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안목의 전환으로 어떤 부처의 세계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강경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 읽어보셨죠? 그 뜻도 다 아시죠? 약간 소리가 작아졌는데 금강경 참 소위경전이에요.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학인 때부터 하루에 3번씩 읽고 꼭 했습니다. 참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소설 시타르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하는 시타르타는 역사적 인물, 우리 부처님의 시타르타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소설 내에서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고 구도자예요. 구도자인데 역사적 인물의 시타르타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할게요. 시타르타는 소설 내에서 바라문 계급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바라문이라면 이제 인도 카스트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어요. 최상위에 있는데 바라문은 뭐냐면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요. 목욕
정신적으로 자기 수행도 하고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사회 지도계층으로서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교적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바라문입니다. 근데 시타르타가 소설의 시타르타가 굉장히 똑똑해요. 뭘 다 잘해. 제사도 잘하고 뭐 경전도 다 외우고 또 잘생기고 또 계급도 좋고 몸매도 뭐 좋겠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고 아버지는 이 시타르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든 다 잘하니까. 그런데 시타르타가 그 내면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의 아들로 훌륭한 학생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은 뭐냐면은 자신의 정신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아주 잘 수행하고 있지만은 이게 끝이 아닌데 이게 전부일 리가 없는데 이런 형식성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지는 않은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제 바라문들을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근면하게 종교 의례를 행하고 있고 행동은 언제나 고상하고 그리고 삶이 순수하고 말씀은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두뇌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이 근원적인 행복과 자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시타르타는. 근데 이거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저 카필라 왕국에 그때 좀 작은 왕국이었지만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죠.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고 했지만은 사문유관이란 걸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부처님이 생 빼고 노병사를 거치시는데 동쪽 문에서 늙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고 남쪽 문에서 병 들어간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마지막 북쪽에서 누굴 봤어요? 수행자. 사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수행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진하러, 탁발하러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저 사람들 뭐지? 하면서 분명히 마르고 야위였는데 별로 볼 것은 없는데 눈빛이 좀 달랐다고 느꼈겠죠. 여기 시타르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신이 어떤 소설의 시타르타는 정신적으로 이제 자유를 원하고 영원한 해탈을 원하고 천상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자기 아버지라든지 바라본 계급에서는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문들이 탁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소리 없는 정열의 향기가 자기 파괴하는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초탈의 향기가 바람결에 확 풍겨왔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자기 초탈의 향기가 모습에서 잘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문법이 그래요. 약간 좀 과장됐고 그게 약간 멋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 시대 원래 좀 관념적인 성향도 있지만은 그렇게 약간 고독스러우면서도 자기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사문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요. 저 출가하겠습니다. 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화내요. 왜냐하면 얘는 바라문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너는 정신적인 리더가 돼야지 저렇게 유행, 걸식, 수행하는 사문들이 되면 안 된다. 얘 얼마나 잘 나가. 모양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으로서 키우기를 원하는 거지 저렇게 유행 걸식하는 사문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출가 얘기를 하자면은 16년 전에 제가 출가를 했어요. 설날에 차례 지내고 세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뭐 제가 인도 여행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가 전에 여행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스님 되고서는 여행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세계일주 하고 있더라고요. 여행 못하는 줄 알고 근데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유럽을 가고 싶은데 유럽을 한번 가보실 거 아니에요. 20몇 살짜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 출가하지? 그럼 4대 성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4대 성지를 할 수 있는 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인도를 제가 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부모님한테 가족회의를 소집하고서 몇 날 며칠 날 12월 10일 날 뭐 다 모이세요. 중요 발표가 있습니다. 하고서 했어요.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1월 28일에 저는 해인사로 출가를 합니다. 이건 결정된 사실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전에 저는 세팅을 다 해놨어요.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근데 부모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고집이 보통 세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출가는. 제가 사소한 게 어떤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인도 여행을 4대 성지를 저 혼자 갔어요. 4대 성지 순례를 저 혼자 하고 난 뒤에 보름은 4대 성지 순례를 하고 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8대까지 못해요. 이게 좀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벽지 있어요. 교통이 없고. 그래서 개인으로선 가기가 힘듭니다. 차량으로선 갈 수가 있어도. 그래서 4대 성지 한 다음에 나머지 보름은 조금 쉬면서 좀 해변에 같은 데서도 쉬면서 이제 해 떨어지잖아요. 이제 저물녘에 해 떨어지면서 야, 나 이제 해인사 가면 죽는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인사 가면 행자 생활하면 엄청 고생하겠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1월 28일 날 이제 해인사로 눈 내리는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미지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일주문 지나면서 저는 저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뗏목, 배를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제 두 발로는 환속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선 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결정을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주문을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대노하셨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제가 좀 야가 빠진 것 같아요. 시간은 내 편이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때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분명히 생각은 바뀐다. 부모님. 나는 안 바뀌어도 돼. 나는 내 고집을 아니까. 나는 안 바뀌어도 되지만 부모님 생각은 바뀐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식 못 이겨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가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졌으면 졌지. 제가 제 생각을 굽힐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왜 좋아하시냐면은 저희 모친께서 이제 동학사를 좀 다니시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약간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어떻게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원재선생님 엄마예요 하면은 좀 좋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재선생님 엄마예요 하고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쩌다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간 지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제가 뭐 그래서 중놀이를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한다면은 그것도 제가 출가 승리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고 그리고 가르침을 펴는 일에 들어간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자랑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살면은 승가든 승가 있든 하여튼 속세 있든 잘만 살면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해 주세요. 되게 좀 맛있는 청국장도 해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고, 이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죠. 반대를 하셨지만, 시타르타도 고집이 있죠. 이 소설의 시타르타도. 그러니까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는 뭐냐면은, 약간 추상적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비우는 일. 나란 존재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 이걸 어떤 출가의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로 삼아가지고
출가해서 어떤 사문무리를 따라가게 돼요. 자기가 처음 봤던 사문무리. 그러니까 저희도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왜 고급 옷을 입고 있는 뭐 이거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출가를 혼자 하진 않았어요. 자기 친구가 있어요. 고빈다란 친구. 고빈다란 친구와 함께 출가를 했는데 니들 바라몬인데 우리들이랑 같이 이렇게 거식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옷부터 바꿔라. 그럼 옷 하신 거를 좀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고급 옷을 입고 막 유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타르타가 근기가 좋죠. 뛰어나죠. 그러니까 맨 처음 뭘 했냐면은 호흡을 줄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호흡을 줄이고 선정에 오래 들어갈수록 깊은 수행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 소설 내에서의 시타르타는 모범생이에요. 근기도 좋고 바로바로 다 배워요. 나중에는 이제 심장 박동까지 거의 멈추게 되는 아주 고급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단식을 배웠어요. 단식. 밥을 먹지 않고 버티는 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운다라기보다는 상황이 해서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식과 호흡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처님의 생애하고 비슷해요. 부처님 맨 처음에 바가바라는 선인에게 고행을 배우셨어요. 근데 고행의 제일 높은 단계까지 곧장 올라가셨어요. 워낙 대근기셨기 때문에. 그러다 또 선정을 배우셨어요. 선정, 이걸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정을 닦는다 해서 울랄라 칼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이제 선인에게서 이제 뭐 비상 비비상처 선정의 제일 높은 단계예요. 마지막에 그 멸진전까지는 아니고 그 선정의 제일 높은 단계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니들 다 배웠다. 다 끝났다. 너 최고의 사문이야. 수행자야.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어떤 상태가 아닌 걸 알지만 우리가 선정을 된다면은 분명히 나라는 관념이나 느낌에서 분명히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 선정 상태에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선정에선 편하고 고요하고 지극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유효하잖아. 항상. 언젠간 또 나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전히 미흡하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타르타는 소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거 아니냐. 고통 상태로부터 잠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잠시 동안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수행 열심히 하시고 당신께서는 이제 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이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선언의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선정을 닦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안거를 20여 안거를 나고서 이제 선언에서 약간 좀 멈추고 좀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선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헤르만 헤세만 한 것이 아니라 시타르타라는 인물을 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정주의, 수정주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결국에는 나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확연하고 분명하고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수행인 거지 선정 상태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행은. 그렇게 되지만 고빈다고 그렇게 3년 정도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 뭔가 완성되지 않았어 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 인물이 나타나요. 누구겠을까요? 아시네. 고타마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소설에서는 고타마라고 평했지만은 사실은 역사적 의미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나타나신데, 야, 저쪽에 어디 보면은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를 끊고 그리고
소유물도 고향도 아내도 없이 이렇게 누런 적삼 있고 기쁨에 넘치는 복된 자, 그런 수행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타마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빈다, 출가한 고빈다. 야, 우리 고타마한테 가볼래? 대단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그럼 가봐야죠. 당연히. 이 자기 수행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표현은 그래요. 여기서 부처님 보고 나서 약간 소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뭐 겸허한 태도로 생각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뭐 평화를 말하고 있었다. 완상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구하지도 않았고 모방하지도 않았으며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부처님 깨달은 자를 그렇게 묘사한 거죠. 묘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약간 재미난 표현도 있어요. 5손가락 모두의 마디마디가 가르침 그 자체였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선적인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르침 자체였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어떤 최고의 어떤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시대 문법으로서. 그래서 손가락이 진리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 진리를 현란하게 빛내주는 것 같았다. 이분은 성스러운 분이다. 해가지고 고타마라는 수행자, 각자를 굉장히 극찬한 거죠. 그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나서 자기 출라 도반이었던 친구였던 고빈다는 그 교단으로 들어가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시타르타는 안 그래요. 자기가 이 고타마 부처님, 자기가 만난 최고의 성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단일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단일성.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단일성. 이 단일성 제가 잠깐 표현을 해드릴까요? 여기 근데 우리 제 거사님하고 보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법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한번. 이 세상의 단일성, 일체의 사건의 연관성, 일체의 크고 작은 것이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인과의 법칙에 생산과 사멸의 법칙에 에워싸여져 있다는 것. 완성자시여, 바로 이것이 당신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타르타 인물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께서 가르치신 동일한 설법을 따르자면 이 만물의 단일성과 모순 없는 시종 일관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중단되어 있으며 한 조그만 틈새를 통하여 이 단일성의 세계 속으로 어떤 낯선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밝혀질 수도 증명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극복, 즉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틈새가 있음으로써, 이 조그마한 균열이 있음으로써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법칙의 전체 구조가 다시금 파괴되고 폐기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3번 보고서 이해 안 된다. 전 포기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번 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좀 저자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자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본 상식에 의거한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라고 약간 저자 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선 저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헤르만헤세예요. 제가 어중간한 사람이면 내가 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독일의 대문호야. 노벨 문학상이야. 전 국민이 헤르만헤세는 알아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헤르만헤세를 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좀 피해가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독일 문학이에요. 독일 문학. 여러분 독일 문학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독일 문학의 특징이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에요. 우리 문학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독일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독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철학. 독일 철학에 누가 있지? 괴테는 저기 독일 문학가고 독일 철학가에 칸트 있잖아요.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 계시죠? 니체 읽어보셨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을 읽고 싶었어요. 정말 대학생 때 샀어요. 머리맡에 놔뒀어요. 침대 머리맡에 놔둬가지고 어떻게 되면 잠이 안 올 때마다 봤어요. 그럼 졸려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 읽을 만한.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칸트 실천 이상 비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럼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폼으로 좀 갖다 놨던 거예요. 이제 그만큼 제가 이해 수준이 딸리기도 했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독일 철학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방식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독일 철학이. 근데 독일 문학은 독일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헤르만 헤세도 사실은 철학가적 기질이 넘쳐나요. 문장 표현법을 보면 철학을 분명히 공부했고 그 시대의 지식인들과 함께 철학적인 담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담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불교였어요. 불교. 그 시대에도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서구 세계에. 그러면서 야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불교를 굉장히 담론의 주제로 삼았을 거예요. 야 동양에서는 이런 현자가 있었다. 굉장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실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우리는 2600년 전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2500년 전이겠죠.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서구 문명, 지식 체계에 대한 굉장한 회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에 여러분들 약간 기억을 돌이켜보자면 계몽주의적 영향이 있었어요. 이성, 경험, 생각,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켰어요. 이걸 통해서 세계는 운용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리더들이 있었지만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동체를 이제 승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사륙, 핍박 하는 과정들이 너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뭐지? 우리가 믿었던 이성, 경험, 생각,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이걸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동양의 사상에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인 것이고 이를테면 노자, 도덕경도 있겠고 유가, 유교의 사상도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 계몽주의, 우리 사고, 지식, 이런 논리 이런 것만으로 될 게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열정이 동양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였던 거예요. 불교. 그래서 이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분명히 헤르만 헤세는 굉장히 많은 담론, 이야기도 거치고 자기 스스로 연구도 했을 거예요. 연구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소설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일 철학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되게. 끝까지 물고 들어줘요. 독일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단일성이라는 거는 그 독일 철학에서 쓰던 용어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일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단일성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의 개별의 존재와 분리된 현상은 따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일성을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에서는 불이법이야. 불이법. 둘이 아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연결된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은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일심사상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단일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일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독일 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독일의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언어, 개념, 체계들, 그런 형식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번역되어 나온 거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읽는다 해도 요 구절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단일성에 대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좀 해석이 좀 나옵니다. 그건 좀 이해할 만한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일성 얘기하면서 시타르타, 소설의 인물인 시타르타는 고타마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요? 네? 네, 여기 나오죠? 시타르타의 삶 하고서 단일성이라는 게 이렇게 하지만 전체성, 비이원성 이게 분별심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이원성, 생사, 시비, 유무 이런 것들을 벗어난 전체성으로 확 돌아갔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합니다.